이번 주 이슈 브리핑입니다. 은행권이 해외 송금 수수료를 대폭 낮추는 등 고객 편의를 높이고 있습니다. 인터넷은행의 등장에 맞춘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2분기) 온라인 역직구가 25%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중국의 사드 배치 보복에 따른 한한령의 후폭풍이 아직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7월) 마지막 주의 아파트값이 올해 절정을 기록했습니다. 서울은 0.3% 상승으로 첫째 주에 비하면 5배 큰 폭이었습니다. 또 이번 파리 부동산 대책에서 보유세 인상 문제는 건드리지 않은 정부입니다. 하지만 보유세 인상의 도입도 시간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한정판 상품에 프리미엄을 붙여 원가격의 서너 배로 파는 리셀러족이 있습니다. 프리미엄 중고시장 분위기를 알아봤습니다. 첫째 주 주간경제 리포트 1부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도 한 주간의 경제 주요 이슈 자세히 살펴보는 위클리 핫세븐 시간으로 함께 할 텐데요. 오늘 이슈 소개는 고은별 기자가 도와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바로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중 은행들이 분주해졌습니다. 전신유 등의 문제로 내릴 수 없다던 해외 송금 수수료를 대폭 낮추는가 하면 모바일 뱅크의 대출 한도를 올리기도 하는데요. 전신유가 낮아진 것도 아니고 또 모바일 대출의 상품성이나 연체율이 갑자기 개선이 된 것도 아닐 텐데 인터넷은행의 등장에 맞춰 고객 편의를 드높이고 있습니다. 오늘 자세한 내용 고은별 기자가 첫째 소식 전해드릴 텐데요. 해외 수수료를 못 깎는다던 시중 은행들이 잇따라서 이 수수료를 내리고 있다고요. 네, 카카오뱅크가 해외 수수료를 5,000원을 받겠다고 하자 이 시중 은행들이 이에 대응해서 수수료를 연이어 낮추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은 $2,000 이하의 소액 금액에 대해서는 위비퀵 글로벌 송금을 통해서 송금 수수료를 5,000원으로 낮췄습니다. 이 중 전신료는 2,000원이고요. 나머지 3,000원이 수수료입니다. 우리은행은 카카오뱅크가 등장하면서 고객들이 이탈하는 것을 막고자 $2,000 이하의 소액 송금에 대해서는 전신료의 일부를 은행이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전신료란 국제은행 간 결제 시스템망인 스위프트를 거칠 때 필요한 비용인데요. 그간 은행들은 스위프트 비용 8,000원을 해외 송금 수수료에 포함시켜 왔습니다. KB 하나은행은 $500 이하를 5,000원, 그 이상은 7,000원의 수수료를 냈었는데요. 해외 현지 법인 지점 등을 전용 라인으로 연결해 수수료를 낮췄습니다. 전신료를 낼 필요가 없어서 그만큼 인하 효과가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창구 수수료 5,000원과 전신료 8,000원 등 13,0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했다면 이제부터는 창구 수수료 5,000원만 내면 됩니다. 네, 전신료 등을 이유로 들면서 해외 송금 수수료를 내리지 않던 은행들이 이 카카오뱅크의 등장에 맞춰서 가격을 내리자 그간 은행들이 서비스 개선을 못한 것이 아니라 안 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연체율 상승으로 주저했던 이 모바일 대출 한도도 대폭 늘리는 추세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시중 은행들은 모바일 대출 한도도 1억 원으로 높였습니다. 여태까지는 연체율이 상승할까 봐 좀 주저해 왔었는데요. KB국민은행이 5월 말에 마이너스 대출 한도를 1억 원으로 2배가량 높인 데 이어서 지난달 말에는 신한은행이 1,000만 원이던 모바일 신용대출 한도를 1억 원까지 높인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우리은행도 지난 10일 인터넷 모바일 전용 상품인 위비 직장인 공무원 대출의 한도를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렸습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기존 대출의 연체율 등 지표가 건전하다고 판단됐고 고객들의 니즈를 종합적으로 감안한 것이라며 기존에도 무보증으로 1억 5천만 원까지 가능했지만 직장인 수요가 높은 마이너스 대출 한도를 늘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두세 달 만에 신용대출의 상품성이나 연체율이 높아진 것도 아니고 개선된 것도 아닌데요. 이 모두 약속이나 한 듯 한도를 1억 원이나 올린 것은 K뱅크나 카카오뱅크를 의식해서 나온 정책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K뱅크 출범 이후에도 단순하고 직관적인 이 K뱅크 사이트를 보고 은행들이 대대적인 인터넷 개편 작업, 또 모바일뱅크 개편 작업을 했었죠. 전문가들은 은행들이 카카오뱅크의 유사 서비스로 당장은 수익을 낼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보면은 불리하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요. 오비 일학이든 아니면 정말 인터넷 뱅크의 출범에 발맞춰서 의도적으로 내놓은 것이든 고객 편의에 최대한 합리적인 서비스를 주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이슈도 살펴보겠습니다. 해외 소비자가 온라인을 통해 해외 상품을 직접 구매하는 해외 직구라는 것이 있죠. 반대로 이 해외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상품을 구매하는 역직구도 있습니다. 이 역직구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한반도의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한한령의 영향으로 보입니다. 정확히 역직구가 얼마나 감소한 건가요? 네, 역직구를 뜻하는 해외 직접 판매액이 전분기보다 25%나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2분기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 및 구매 동향에 따르면요. 2분기의 해외 직접 판매액은 5,763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25%나 급감했습니다. 1분기에는 7,685억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역직구액이 2분기에 들어서 급감한 것은 중국이 한반도 사드 배치에 반발해 3월부터 한한령 조치에 내린 데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국가별 역직구액을 살펴보면요. 중국이 4,405억 원으로 여전히 판매액 1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증가폭에서는 큰 감소를 보였습니다. 지난해 2분기 중국 역직구액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폭은 101.2%였지만 올 2분기 증가폭은 19.1%로 크게 줄었습니다. 상품별로는 화장품 판매가 1분기에 비해 크게 감소했습니다. 2분기 화장품 해외 직접 판매액은 4,286억 원으로 전분기에 대비해서는 27.6%나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제품을 판매하는 역직구가 중국의 영향으로 감소했다는 말인데요.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 제품을 구매하는 해외 직구는 좀 수치가 어떻게 나왔나요? 네, 해외 직접 구매액도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와 비교하면 29.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온라인 해외 직접 구매가 가장 많은 지역은 미국이었고요. 그 뒤를 유럽연합과 중국, 일본이 이었습니다. 국내 소비자가 해외에서 가장 많이 구매하는 상품은 의류 패션 및 관련 상품으로 나타났고요. 음식료품, 가전통신, 통신기기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네, 우리나라 사람들의 해외 직접 구매는 미국에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매액에 대해서 중국의 한한령이 내려지면서 1분기 대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환율의 하락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위클리 핫세븐 세 번째 이슈입니다. 개인이나 개인 투자 조합이 돈을 모아서 새롭게 창업하는 벤처 기업에 자금을 대는 것을 엔젤 투자라고 하는데요. 이 엔젤 투자가 지난해 2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2004년 이후에 최대치를 찍으면서 이 벤처 기업의 자금 조달에 있어서 거대한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실적 좀 전해주시죠. 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거나 이 창업 초기 기업의 가능성만 보고 기업에게 투자를 하는 이 엔젤 투자가 지난해 2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전문 엔젤 투자자도 최근 3년 사이에 10배 가까이 늘어났는데요. 벤처 투자의 생태계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엔젤 투자 실적이 총 2,126억 원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개인 직접 투자가 1,747억 원, 개인 투자조합 신규 투자가 379억 원이었습니다. 네, 벤처 투자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엔젤 투자 분야에서도 이 뚜렷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엔젤 투자도 벤처 투자의 한 영역으로 당당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어서 다음 소식도 좀 전해주시죠. 네, 엔젤 투자의 개인 투자 실적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개인 투자는 벤처 버블이 꺼지면서 급감했던 2004년 이후에 투자자 수와 투자자 규모에서 모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개인 투자는 2010년 이후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 3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41.2%로 더욱 큰 폭의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2016년 투자 실적에 대한 소득공제 신청이 오는 2019년까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제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조합 규모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인 투자조합은 개인 단독 투자보다 투자의 전문성과 규모의 경제, 그리고 투자 리스크 완화 등의 측면에서 큰 장점이 있습니다. 2013년부터 조합 결성이 급증하기 시작해서 올해 6월 기준으로는 273개의 개인 투자 조합이 결성됐습니다. 또한 결성된 개인 투자 조합의 투자도 지난해 376억 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현재까지 누적 기준 총 867억 원을 투자 중에 있습니다. 네, 엔젤 투자가 이렇게 증가를 한 데는 다양한 지원 정책도 한몫을 했습니다. 특히 엔젤 투자에 대한 소득 공제를 확대해 줄 때마다 투자 실적도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즉 개인 투자에 대한 소득 공제를 해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투자 유인 정책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는 엔젤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급증했다고요? 네, 이 전문 엔젤 투자자들도 급증해서요, 100여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전문 엔젤은 최근 3년간 베처기업 등에 1억 원 이상의 투자를 한 실적이 있고요. 이 중급위에 등록된 엔젤 투자자를 의미를 합니다. 지난 2014년 11명이었던 전문 엔젤은 올해 9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엔젤 투자자들 간의 모임인 엔젤 클럽도 지난 2012년부터 매년 20개에서 50여 개씩 늘어나면서 현재 186개의 엔젤 클럽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엔젤 투자는 이와 함께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와 소액을 투자하는 엔젤 투자자 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창업 3년 이하의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가 건수 기준으로는 178%, 금액 기준으로는 30.4%,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더 늘었습니다. 1,500만 원 이하의 소액 투자자가 급격히 증가를 했고요. 이 다수 투자자가 소액으로 분산해서 투자를 하는 경향을 보여줬습니다. 네, 아이디어는 있지만 자금이 부족한 벤처기업들에 투자하는 이 엔젤 투자가 상승하고 확장되는 것은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부작용 없이 좋은 제도로 자리 잡아서 많은 중소기업들이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요즘 고령화 사회라는 단어와 함께 많은 사회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죠. 고령화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산업 지도가 바뀐다고 하는데요. 20년 뒤면 건설업 생산성이 50%나 하락한다고 합니다. 이 관련 자료를 한국은행에서 조사를 했죠. 네, 이 고령 인구의 비율이 상승하고요. 생산 가능 인구의 비율이 하락하면서 인구 구조의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 구조의 변화가 산업 구조에도 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요. 약 20년 뒤에 건설업은 다른 산업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50%가량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음식료 및 화학제품 등 저기술 제조업도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생산성이 악화될 전망입니다. 반면 금융보험과 공공행정 등 주요 서비스업 분야는 수요가 확대되면서 상대적으로 생산성과 부가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은이 2일에 발표한 인구 고령화에 따른 우리나라 산업구조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분석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인구 고령화는 부가가치와 고용 변화를 통해 근로자 1인당 생산성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분석 결과 전 산업 평균 생산성 기준으로 제조업과 건설업은 크게 하락했고요. 서비스업은 크게 상승했습니다. 네, 고령화로 우리나라의 평균 연령이 올라가면서 이 산업 구조 자체가 바뀔 거라는 전망인데요. 그렇다면 20년 후에 각 산업과 업종들이 좀 어떻게 바뀔까요? 네, 구체적으로 2037년경에는요. 제조업 생산성은 2015년과 비교했을 때 7%나 8% 정도 하락했습니다. 이 전기전자 생산성이 25% 정도 상승한 반면 음식료와 화학제품 등 저기술 업종은 생산성이 50%가량 떨어졌습니다. 같은 기간 건설업 생산성도 약 50%가량 하락했습니다. 반면 서비스업은 생산성이 약 10% 올랐는데요.
특히 금융보험과 공공행정 분야는 생산성이 50% 이상이나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37년경 업종별 부가가치는 제조업과 건설업이 2015년과 비교했을 때 5%에서 7%가량 감소하는 반면 서비스업은 12% 안팎으로 상승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음식료 등 저기술 제조업은 제품 수요와 부가가치가 먼저 감소하고 난 뒤 고용이 점차 줄어들면서 생산성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며 금융보험과 공공행정 분야는 고령화로 인해 수요가 늘면서 고용이 시차를 두고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어서 저기술 제조업은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고기술 제조업 및 금융보험, 공공행정 등 서비스 분야는 노동 공급이 적시에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며 제조업은 해외 시장 개척과 경쟁력 강화로 국내 수요 부진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관련 보고서에서는 향후 인공지능과 핀테크 같은 산업의 발달에 따라 산업별 부가가치와 고용 비중이 크게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 때문에 이를 추가로 고려한 구조 변화를 봐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었는데요. 기술에 따라 또 사회 통념에 따라 사회 구조가 변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이 불가피한 문제인 만큼 이것을 미리 예측을 하고 잘 대비하는 자세가 중요하겠죠. 네, 이어서는 부동산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지난 2일이죠. 파리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되면서 전국의 투자 시장이 들썩였는데요. 서울 25개 자치구 전부를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파리 대책을 앞둔 7월 마지막 주 전국의 아파트값 상승률이 올해 들어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참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는데요. 일단 자세한 내용부터 좀 전해주시죠. 네, 한국감정원은요, 매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전국 매매 가격은 전주보다 0.1%나 상승했습니다. 이는 전월 상승폭인 0.08%보다 훨씬 더 높은 수치인데요. 이 서울 역시 올 들어 최고 수준인 0.33% 상승했습니다. 이 상승률에는 대책 이후의 가격 변화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전국 주간 아파트 값은 7월 들어 상승세가 꾸준히 확대됐습니다. 7월 첫째 주 0.02% 상승했던 매매 가격은 그 상승폭이 5배나 커진 셈입니다. 특히 파리 대책을 앞두고 시장에서는 관망세가 유지됐지만 서울과 부산, 세종 등에서는 투자 수요가 유입되면서 전주 대비 상승폭이 확대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매매 가격은 수도권에서 0.19%, 지방에서는 0.02% 상승했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의 상승세가 거세졌는데요. 서울 매매 가격은 7월 초 0.14% 올랐지만 마지막 주에는 이보다 3배나 확대된 0.33%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 강북권은 이 노원과 성동구, 용산구 등 정비 사업에 호재가 있는 지역에서는 상승세가 이어졌고요. 이 직주 근접이 가능한 중구에서도 상승하면서 전체적인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강남권은 하반기 기업 이전을 앞둔 강서구와 재건축 사업이 진행 중인 강남 4구에서 상승하면서 14개구 모두 상승폭을 확대했습니다. 경기와 인천 모두 전주 대비 상승폭은 더욱더 커졌습니다. 네, 한편 지방에서 행정수도 이전 호재가 작용한 세종이 상승세가 커졌고요. 또 장기간 하락했던 대구와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광주에서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반면 신규 입주 물량이 많거나 지역 기반 산업 경기가 둔화된 울산과 충청, 경상권에서는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전세 가격은 상승하지는 않았다고 들었어요. 네, 전세 가격은 오히려 안정세를 이어갔습니다. 7월 마지막 주 전국 아파트의 전세 가격은 전월과 동일한 0.02% 상승했습니다. 서울 강남권 등 재건축 이주가 진행되거나 거주 선호도가 높은 지역은 상승한 반면에 수도권 중 전세가율이 높은 단지에서는 상승폭이 오히려 축소됐습니다. 특히 신규 입주 물량이 증가한 지방은 계절적 비수기를 맞으면서 하락폭이 커졌습니다. 이에 전체적으로는 전주 상승폭을 유지했습니다. 수도권은 0.06% 상승했고요. 지방은 0.02% 하락했습니다. 서울의 강북권은 중구와 종로구에서 도심 업무지구 배후 수요로 높은 상승세를 이어간 반면에 성동구에서는 하락 전환했고요. 도봉구도 하락폭을 확대했습니다. 강남권은 재건축 이주가 진행되면서 전체적으로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경기와 인천은 각각 0.05%, 0.08% 상승했습니다. 네, 지방을 살펴보면요. 이 제주에서는 상승 전환한 반면 전남과 강원, 광주는 상승세가 좀 주춤했고요. 경남과 충남은 하락폭을 확대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전주보다 하락폭이 더 커졌습니다. 특히 세종시는 전세 가격이 급락한 데에 따른 피로감, 그리고 기존 매물의 소진 등으로 약 8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네, 한편 이렇게 파리 부동산 대책을 발표해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가 공표가 됐는데요. 하나 빠진 항목이 있습니다. 바로 보유세인데요. 문재인 정부는 집값의 급등과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거의 다 동원을 했지만 이 보유세는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핵심 부동산 규제 수단이잖아요. 보유세 때문에 향후에라도 도입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일단 정부가 보유세를 제외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최근 투기 가열은 일부 지역에 국한돼 있지만 보유세 인상은 전국 부동산 소유자에 대해서 해야 한다며 전체적인 재산 과세 수준이 적절한지 이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서 결정한 사항이고 그래서 이번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기재부 측에서 밝혔습니다. 이에 정부가 보유세 강화를 마지막 카드로 남겨놓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총칭한 말인데요. 이 종부세는 노무현 정부가 2003년 말 일부 고액 자산가들을 타깃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그러나 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낮추면서 세금 폭탄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고소득층은 물론이고요. 중산층까지 반발하면서 지지율이 급락했던 단초가 됐었는데요. 이 문재인 정부는 이번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보유세 인상 결정에 조심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상당수 전문가들은 시장이 안정되지 않는 등 대책이 먹히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 보유세 강화가 도입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부동산 대책의 골자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그리고 대출 규제 강화입니다. 이 전세가율이 높은 집들, 즉 매매가와 전세가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집들을 여러 채 사들여서 이 시세 차익을 챙기는 갭 투자를 하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 데 주력하겠다 이런 말인데요. 이번 정책이 실제 효과가 있을지도 분석을 하셨죠? 네, 이번 대책 발표로도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일단 대출이 막히고 세금은 늘어나기 때문에 단기적인 시장 과열은 진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이번 대책의 시장에 대한 영향이 상당하다며 주택담보대출 비율과 총부채 상환 비율 유동성 제약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당분간 상당한 관망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이런 말도 같이 했습니다. 전세 가격도 상승하고 매매 가격도 상승해야지 자산 가치 기대감이 있다면서 두 가지가 있어야 하는데 지속해서 상승할 수 없는 구조라고 했습니다. 양도소득세 세율이 높아지면서 수익은 떨어지고 이로 인해서 갭 투자로 시장에 들어오기는 어렵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다주택자들의 관망세가 늘면서 당분간 거래 절벽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책이 집값을 잡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보유세 인상 없이 양도세 부담만 커진 상황에서는 이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기보다는 계속 보유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수 있다면서 집을 팔지 않고 임대 소득을 얻으면 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네, 이번 규제가 워낙에 강력하기 때문에 규제가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이 보유세 인상은 남겨둔 것이다라는 전문가들의 추측도 있었고요. 또 문재인 대통령이 보유세 인상에 대해 말을 해왔는데 보유세가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은 하고 있을 것이라는 추측도 있습니다. 실제로 보유세 인상의 도입이 시간 문제일지 조금 더 지켜보셔야 할 것 같고요. 또 6.19 대책 이후 거의 2달 만에 발표된 이번 부동산 대책 발표입니다. 문 대통령이 겹구물을 쳐서라도 부동산 가격은 꼭 잡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만큼 다음 주에는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클리 핫셉은 마지막 이슈 전해드리겠습니다. 명품이나 프라모델 등의 스페셜 에디션, 즉 한정판 제품을 구매한 뒤 몇 배의 프리미엄을 붙여서 되파는 사람들을 일컬어 이른바 리셀러족이라고 하는데요. 이 리셀러들이 건전한 소비를 망치는 미꾸라지 같은 존재인지 아니면 당당히 수요와 공급의 논리로 경제활동을 하는 거래자들인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일단 최근에 전시 중인 건프라 엑스포에서 이런 움직임이 좀 활발하다고요? 네, 각종 이 피규어의 판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2017 건프라 엑스포가 진행 중입니다. 이 관련 사이트에 한번 제가 들어가 봤는데요. 각종 중고거래 사이트와 커뮤니티에서는 이 거래가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엑스포에서 현장 구매를 기회를 놓친 이들이 리셀러가 웃돈을 얻어 판매 중인 제품들을 사들이는 겁니다. 한정판 중에서도 일부는 소진된 상황이라서 개인 간의 거래를 통해서만 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건프라 엑스포 한정판 제품들이 중고시장에서 핫한 매물로 떠올랐는데요. 이 현장 구매의 기회를 놓친 팬들이 웃돈을 얻어서라도 한정판을 구매하기 위해 중고시장에 몰린 탓입니다. 중고 매물로 올라오는 한정판 제품들을 전시에 직접 참가한 리셀러들이 올린 매물들입니다. 리셀러들은 정가에 웃돈을 얻어서 재판매해 차익을 남기는 이들을 가리키는 말인 만큼 한정판 매물들은 현재 중고시장에서 정가보다 더 비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 같은 현상이 처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패션계에서도요, 브랜드의 스페셜 에디션 한정판이 발매가 되면 노숙을 불사하고서라도 이 프리미엄을 붙여 팔기 위해 매장 앞에 줄을 서는 기현상을 본 적이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이것 말고도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리셀러가 기승을 부린 또 다른 사례로는요, 슈비통 대란을 꼽을 수 있는데요. 이 슈비통은 해외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과 캐주얼 의류 브랜드 슈프림과의 협업 제품입니다. 당시 국내 상륙 직전부터 이슈가 됐었는데요. 한정판 판매 4일 전부터 매장 앞에는 노숙을 벌이는 구매자들이 수백여 명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현장 구매 대기자 중에서는 웃돈을 얻어서 되파는 리셀러들도 상당수인 것으로 추측됐습니다. 한정판인 탓에 중고시장에서 형성된 재판매 가격은 정가 대비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비싸게 책정되고 있었습니다. 실제 대기자 중 한 명은 한정판의 경우에는 온라인상에서 3-4배는 더 받고 팔 수 있다며 대기번호 앞줄에 속한 사람들 대다수가 리셀러일 것이라고 귀뜸해주기도 했습니다. 일부 소비자들은 리셀러들에게 따가운 논총을 보이기도 합니다. 리셀러들이 제품을 싹쓸이하다시피 살아가는 바람에 실제 구매자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건프리 엑스포 측에서도 한정판 구매와 관련된 1일 1제품 1개라는 제한을 현재 두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도 핫 이슈가 됐던 경제 소식들 전해드렸습니다. 1부는 여기에서 물러가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증권시장 주간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고은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주간 경제 리포트 2부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도 한 주간의 마감 시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나무 기자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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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나무입니다. 네, 곧바로 마감 지수부터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주식시장이 대체로 조정을 받았는데요. 반면 이번 주는 조금 들쑥날쑥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주중에 2,400선 놓친 코스피 지수부터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월요일에 조정을 받으면서 2,400선은 견지했던 코스피입니다. 화요일에는 급등이 나오면서 두 자릿수 상승세 기록했고요. 반면에 목요일은 급락이 나왔습니다. 40포인트 넘게 폭락하며 2,400선 놓치면서 우리 시장도 우왕좌왕하는 모습이었고요. 결국 금요일은 2,400선 회복하지 못하며 마쳤습니다. 주간 종가지수 2,395.45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 5일 중에 나흘 빨간불을 켰지만 목요일에 큰 낙폭을 결국에 회복하지 못했고 금요일까지도 이 상쇄시키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내후 외환, 안으로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 그리고 밖으로는 트럼프의 대북 강경 발언이 이어지면서 우리 시장 안팎으로 시달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의 중소형주들은 움직임 어땠는지 역시 마감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대체로 하락이 많았던 이번 주인데요. 주간 종가 기준 641.58포인트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특히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이 이번 주 내리 매도세를 기록하면서 지수 상승을 저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먼저 지수의 마감 현황부터 간략히 살펴보셨는데요. 이번 주는 특히 2,400포인트 선 돌파를 이전에 견인했던 외국인들이 갑작스럽게 셀코리아를 외치면서 매도세 보이며 이번 주 발목을 붙잡았던 모습 보였습니다. 앞으로 남은 8월에도 이 외국인들이 매도세를 지속할지 여부가 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주 수급 특징 좀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남 기자가 마감 수급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한 주간 투자자별 마감 수급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차트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먼저 지난 월요일 같은 경우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2,607억 원 덜어내면서 장 마쳤고 기관은 4,840억 원 담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어지는 화요일에는 외국인이 365억 원 덜어냈고 기관은 1,799억 원 담아내며 장을 마쳤습니다. 수요일에는 반대되는 모습을 기록을 했습니다. 외국인이 1,357억 원 매수세를 기록을 했고 기관이 또 반대로 1,613억 원 매도세 기록했습니다. 목요일에는 외국인이 4,057억 원 덜어냈고 기관은 102억 원 소폭 담아냈습니다. 또 금요일 같은 경우 다시 한번 외국인이 1,633억 원 덜어냈고 기관은 2,136억 원 담아내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네, 이번 주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수요일에 매수세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에는 수요일을 제외하고 4거래일 동안 내내 덜어내는 모습을 기록을 했습니다. 반면 기관은 수요일에 매도세를 보였고 역시 나머지 4거래일 동안은 모두 매수세로 대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코스닥 시장에서 월요일 외국인은 39억 원 덜어냈고 기관이 186억 원 담아내며 장 마쳤습니다. 화요일에는 외국인이 314억 원 그리고 기관은 287억 원 매도세를 기록했습니다. 수요일에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나왔습니다. 203억 원 담아냈고 기관은 243억 원 덜어내며 장 마쳤습니다. 목요일에는 외국인이 569억 원, 기관이 534억 원 덜어냈고 금요일에도 역시 외국인이 334억 원, 기관은 397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하며 장 마쳤습니다. 네, 이번 주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모두 매도세에 오히려 더 무게가 실리는 한 주였습니다. 외국인은 수요일, 기관은 월요일을 제외한 모든 거래일에 물량 덜어내며 장을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한 주간 마감 수급 동향 살펴봤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조금 더 자세히 한 걸음 더 접근을 해서요. 한 주 동안 시장에서 특징적이었던 종목들 업종 기준으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번 주는 어떤 테마 준비하셨어요? 네, 이번 주는 반도체 업종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텔은 올해 내내 이어진 반도체 주가 상승에서 상당히 소외받는 모습이었습니다. 구시대 유물처럼 돼버린 PC의 제왕이라는 타이틀은 더 이상 투자자들에게 어필하지 못했던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대신 인텔이 차지하고 있던 거대한 시가총액은 TSMC와 엔비디아, 그리고 AMD와 브로드컴 등이 나누어 가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PC의 부진이 지속되는 와중에도 인텔은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깜짝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인텔의 서버 라인업 신제품과 모빌아이의 무인주행 솔루션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내비치면서 하반기와 내년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예년 같으면 이런 내용들은 글로벌 반도체 섹터의 동반 상승으로 이어져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올해 내내 이어진 반도체 랠리에 대한 차익 실현 욕구와 또 두 번째로 삼성전자의 보수적인 3분기 어닝 가이던스로 인해서 인텔의 서프라이즈는 희석됐고 글로벌 IT 섹터의 주가는 조정 국면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삼성전자의 가이던스가 보수적이었던 모바일 서플라이 체인은 물론이고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했던 메모리 섹터, 그리고 대폭적인 투자 확대의 수혜주인 반도체 장비 업체들까지 모조리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의 희생양이 된 듯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 같은 수급의 변화가 주가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지만 결국에는 반도체 섹터의 탄탄한 실적이 다시 투자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유진투자증권 리포트에서는 기간 조정 이후 IT 섹터의 주가는 재차 상승 탄력을 얻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또 반도체 섹터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오늘 유진투자증권의 목표 주가와 이번 주 종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는 300만 원이었습니다. 이번 주 종가로는 238만 5천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 9만 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번 주 종가는 6만 4천 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주에 특징 보였던 업종, 반도체 업종으로 정리해봤습니다. 네, 김남우 기자가 이번 주의 특징 테마로서 반도체 업종 집중해봤습니다. 이번 주 나스닥이 반도체주를 따라 하락하는 등 조정을 받았고요. 업종 내 회의감도 조금 불러일으켰던 한 주였는데요.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대형주들을 중심으로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 견지하고 있다는 말씀해줬습니다. 이어서 한 주간 증권가에서 바라보는 우리 시장에 대한 시각 어땠는지 증권사별 헤드라인 모아봤습니다. 8월 1일 키움증권입니다. 나스닥이 반도체 업종의 부진으로 하락했다는 내용의 리포트 발표했고요. 다음 날인 8월 2일 한국투자증권입니다. 8월의 스타일 아이디어에 대해 얘기하며 경기는 회복이다라는 큰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8월 4일인 금요일 키움증권입니다. 미국의 증시가 에너지 업종의 하락 여파로 부진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이 중에서 8월 2일자로 발표된 한국투자증권의 리포트 경기는 회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글로벌 경기가 확장 국면에 진입할 예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신흥국의 적극적인 투자 그리고 선진국의 신중한 통화 정책이 경기에 우호적일 전망이라는 분석입니다. 경기의 완연한 회복세로 글로벌 교역 환경도 개선될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 수출 주도형 경제를 구축한 우리나라, 한국도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경기의 가장 중요한 수출이 호조세를 보일 공산이 큽니다. 여기에 경제는 성장하고 기업은 투자하고 또 가게는 소비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다. 이런 흐름은 주식시장에 또 분명한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8월에는 이에 따라 경기 민감 스타일에 주목하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회복으로 해당 스타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 있고 비중 확대를 고려해볼 만하다는 분석입니다. 경기 민감주에 포함된 종목들은 총 20개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주로 에너지와 소재, 산업재, 경기 소비재, 금융과 IT 업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종목별로는 삼성전자와 포스코, 신한지주를 꼽았고요.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는 중립 이상의 시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단 영업이익의 증가율이 두 자릿수 이상인 종목들은 조금 더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경기에 대한 희망적인 의견을 내비치고 있는 한국투자증권의 리포트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경기가 회복 중이기 때문에 이제는 또 경기 민감주에 주목을 해보자는 이야기하고 있고요. 2분기 실적 마무리 중이니까요. 이 부분 잘 확인하고 종목별로 들어가 보시길 권고합니다. 네, 이번에는 이번 주 시장에 영향을 미쳤던 경제 이슈들 다시 한번 거시적인 관점에서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역시 김남우 기자가 3가지 꼽아드렸습니다. 네, 이번 주 키 이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도 역시 3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세법 개정안입니다. 또 이어지는 두 번째 키 이슈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금감원의 대기업 구조조정 대상 선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 이슈 세법 개정안 발표입니다. 지난 2일 기획재정부가 2017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그리고 개별 소비세법 등 총 13개 세법에 대한 개정안을 확정지어서 발표를 했는데요.
특히 살펴볼 점은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면서 고소득 소득세와 법인세의 최고 구간 세율이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기재부는 이번 세법 개정으로 연간 5조 5천억 원 규모의 세수 증대 효과가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민과 중산층의 세금 부담은 연간 8,200억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고소득자의 세금 부담은 연간 6조 2,700억 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내용들로는 비거주자와 외국 법인의 상장 주식에 대한 과세 범위 확대, 그리고 두 번째로 양도소득세 인상, 세 번째로는 대기업 연구개발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축소, 네 번째로는 배당소득 증대세제 종료 등입니다. 이처럼 대기업 중심의 센티먼트가 악화되면서 이번 주 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이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네, 이어지는 두 번째 키 이슈로는 주택시장 안정화 발표를 뽑아봤습니다. 정부가 지난 2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6.19 대책을 내놓은 지 약 40여일 만에 더욱 강화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 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인데요. 먼저 과열 지역의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투기 과열 지구와 투기 지역을 지정하는 것을 부활시켜서 대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투기 과열 지구에는 서울 전역과 세종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토부는 이들 투기 과열 지역에 대해서는 LTV와 DTI를 40%로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투기 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투기 과열 지구에 적용되는 규제에 더불어서 추가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이 세대당 한 건으로 제한됩니다. 실수요자와 서민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정책도 병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공공임대주택을 연간 17만 호씩 수도권에 우선 공급하고 신혼부부들을 위한 분양형 공공주택 역시 신설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키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감원의 대기업 구조조정 대상 선정입니다. 올해 대기업 25곳이 구조조정의 대상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금융권에서 빌린 돈이 총 500억 원을 넘는 대기업 총 1,902곳 가운데 631곳이 세부 평가를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평가 결과 C등급은 13곳, D등급은 12곳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업종별로 살펴보게 되면 건설업이 8곳, 그리고 조선업이 3곳, 기계업과 전자업, 그리고 발전업이 각각 2곳씩으로 선정됐습니다. 이들 기업들은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상 워크아웃에 들어가거나 통합도산법에 따른 회생 절차 등을 밟게 됩니다. 한편 금감원은 올해는 기업 실적이 개선된 데다 지난해 조선과 해운업의 구조조정이 대부분 마무리되면서 올해 구조조정 대상이 크게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주 시장에 영향을 미쳤던 키 이슈 3가지 살펴보셨습니다. 네, 이렇게 8월의 첫째 주 증시 정리와 주요 영향이 있었던 이슈들 정리해드렸습니다. 그럼 8월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다음 주 시장은 어떻게 대응해야 포트폴리오 구축할 수 있을까요? 먼저 어떤 이슈들이 주식에 영향을 줄지 키워드로 꼽아봤습니다. 다음 주 다음과 같은 키 이슈에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다음 주는 중국의 외환 보유고, 수출입, 물가 지표 등이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7월의 중국 수출 지표의 컨센서스는 11%가량인데요. 완만한 글로벌 수요 회복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또 IT와 자본재 등의 수출 증가하면서 10%대 성장세를 시현할 것이라고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수입 지표도 양호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두 번째, 외국인 매매 변동성 확대라는 키워드 꼽아봤습니다. 외국인의 매매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 다음 주 시장의 하락 요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내주는 외국인의 매매 동향에 주목하며 장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로 견조한 한국 수출까지 이는 시장의 긍정적인 요소, 상승의 요인을 줄 수 있는, 영향을 줄 수 있는 키워드로 정리해 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주 시장에 굵직한 이벤트들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 김남우 기자가 전해드릴게요. 네, 다음 주 주요 일정 정리해봤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차트 보시면서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먼저 8월의 둘째 주 첫 번째 월요일에는 중국의 외환 보유고 발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화요일에는 역시 중국의 수출입 동향이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수요일에는 중국의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가 동시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목요일에는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또 금요일에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다음 주에 영향 미칠 주요 이슈들 먼저 정리해 보셨습니다. 네, 이어서는 다음 주 시장 전망을 우리 증권가에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NH투자증권과 하나금융투자의 다음 주 시장 전망 리포트 준비해 봤는데요. 요약해 드릴 테니까요.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네, NH투자증권입니다. 5회와 냉정 사이라는 제목을 붙였고요. 다음 주 코스피 밴디지 2360에서 2430포인트로 예상을 했습니다. 지난주보다도 훨씬 더 낮춰 잡은 모습이죠. 약 30포인트 이상 차이 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금융투자입니다. 코스피 밴드 2370에서 2420포인트로 NH보다는 조금 더 좁은 범위의 움직임을 예상했습니다. 조정을 둘러싼 5회와 진실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하나금투에서는 차주 시장을 20일 이평선이 위치한 코스피 2400포인트에 안착을 시험하는 중립 이상의 주가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7년 세법 개정안과 관련한 시장 투자가들의 오해가 있었다. 또 수급의 노이즈로 인해 도매금으로 하락했던 것에 대한 낙폭 만회를 시도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단기 속락에 연유한 기술적 반등이 있을 것이라는 반등 가능성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전망까지 함께 해보셨습니다. 오늘 함께한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매주 금요일 오후 5시부터 함께하는 주간경제 리포트 오늘 2부 순서까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연일 불볕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건강관리 유의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